안녕하세요. 고전 필수 고전 작품 오늘 첫 번째 상충곡입니다. 상충곡은 이미 수능에 여러 번 나왔어요. 많이 아주 중요한 작품이고요. 수능에만 3번 나왔고 평가원 모의고사에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합 평가원에 2번 선택지 그리고 보기까지 포함하면 총 7번, 8번 나온 작품이에요. 7번 나온 작품이네요. 매우 많이 나온 작품이고 매우 많이? 아주 많이 나온 작품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작품일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출제된 게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니까 충분히 지금 한 4년 됐죠. 또 나올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될 테고 아마 여러 번 봤을 겁니다. 가사 문학 중에 첫 번째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스탠다드로 이후에 그 유명한 면항정가 그리고 성산멸곡, 관동별곡 이러한 작품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잘 공부해 두시면 다음 작품들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거 생각하시고 잘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좀 프린트 있는 사람은 프린트를 보시고요. 프린트가 없으신 분들은 상충곡 뭐 문학 자습서나 뭐 이런 데 상충곡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봄을 감상하는 노래라는 의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작품이 자연을 묘사하는 작품이에요. 자연을 묘사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비유적 묘사, 감각적인 묘사 이런 게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것까지 참고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유, 감각 쓰였다. 원래 이제 묘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표현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각 중에는 당연히 자연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 감각 중심이겠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외에 이 작품에는 청각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묶어서 보통 선택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다양한 감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설명 또는 뭐 표현상 특징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한 거예요. 또는 뭐 다양한 감각을 쓰였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락부터 보죠. 홍진에 묻힌 분내 이내 생에 어떠합니까? 그래서 홍진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십장 홍진의 준말이잖아요. 속세라는 의미고요. 네. 그리고 분들이여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한번 끊어볼게요. 그럼 이 분은 속세에 묻힌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죠. 청자입니다. 따라서 말을 건네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나의 삶이 어떠합니까? 그래서 이 나의 삶이 어떠합니까? 할 때 요게 이제 의문문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죠.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속세에 묻힌 분들이요. 여러분 제 삶이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제 삶이 어떻습니까가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서리법.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친구들 만났을 때 또는 어디 뭐 갔을 때 뭐 이렇게 했을 때 야 여기 좋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가 이게 정말 좋지 않니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죠. 이거 너무 좋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자기가 오늘 아주 멋진 옷을 입고 혹은 뭐 멋진 스타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나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내가 오늘 어떤지를 평가받고 싶은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보통 어떤 의미죠? 나 오늘 괜찮지?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나 또는 자기가 오늘 괜찮다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어떠합니까?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 삶 이 정도면 괜찮지 않니? 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 서리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일종의 자부심을 밝히고 있다. 예, 허자의 정서 확인하시면 돼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그렇죠? 자부심. 정서 하나 챙겨두시고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첫 문장하고 연결해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이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 옛 선인들입니다. 자연에서 풍류 흥취를 즐겼던 옛 선인들인데 이 옛날 선인들의 풍류에 미치겠습니까? 못 미치겠습니까? 뭐가? 내 삶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미치니 못 미치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얘 선인들의 삶에 미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걸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역시 서리법 그리고 자부심.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니가 하건만은 나 정도 되는 사람은 많지만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만한 니 많건만은 살림에 묻혀서 살림 요거 하나 해두죠. 자,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대조입니다. 홍진이 속세면 살림은 자연이잖아요. 그 대조가 되는 거고요. 홍진 그 색채 감각었죠. 요거 붉은색, 살림은 무슨 색이죠? 푸른색, 색채 대비도 같이 쓰였다. 그래서 색채 대비뿐만 아니라 자연과 속세라고 하는 공간 대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대리 여기까지 확인해 두시고요. 자연에 묻혀 있으면서 지락을 말할 것과 지락을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고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붙여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천지간에 나 정도 되는 사람은 많지만은 살림에 묻혀 있는 내가 이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지락은 화자가 자연에서 느끼는 핵심 정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거? 자연에 있는 삶이 매우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수간목을 벽계도 앞에 두고 자, 이 수간목이라는 단어 좀 잘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해석에 두어 칸 되는 작은 초가 이렇게 돼 있죠. 포인트는 이제 모옥입니다. 초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인데 긍정적인 상황에서 초가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때 초가는 초란 집의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연 친화, 자연 합일 이렇게 갑니다. 뿐만 아니라 뭐 비슷하긴 한데 소박한 삶의 태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살 때 자연에다가 거대한 저택을 짓고 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호텔로 개발해서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소박하게 초가집 하나 딱 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삶의 태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는 자연을 건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연의 일부가 돼서 살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친화 자연합일이고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자연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연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욕심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박한 삶의 태도 혹은 욕심 없는 삶의 태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모옥초가 잘 겪게 두시고요. 송죽 우를리의 풍월 주인이 되었구나. 송죽 우를리, 송죽 역시 공간적 배경이죠. 위에 네모했던 살림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가운데에서 나는 뭐가 되었다? 풍월 주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풍월 주인이라는 말은 풍월이 자연이잖아요. 내가 자연의 주인이 됐다. 그래서 뭐 자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됐다. 그리고 이 자연이 다 내 것 같다. 즉 다시 말해서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극대화시킨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족감. 니 되었어라 되었구나 하면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주로 화자의 자신의 삶의 태도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 가시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그 자연을 묘사하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 몸이 돌아오니 이 부분은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요. 계절 변화 이렇게 나오고요. 계절 변화를 시각적 감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되죠? 왜냐하면 엊그제까지만 해도 겨울이었는데 새봄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새봄이 돌아온 게 뒤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도화행화, 녹양방초. 도화행화와 녹양방초를 보니까 새봄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계절의 변화를 시각적 감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그리고 녹양방초는 새우중에 푸르도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두 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아래 문장 구조가 똑같죠. 주어, 주어 이렇게. 그 다음에 부사어, 부사어. 그
그리고 서술어, 서술어. 이렇게 동일한 문장 성분이 위아래 혹은 양옆으로 맞대고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대꾸법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대꾸예요. 자, 일단 대꾸는 수능에서는 대꾸란 단어를 내진 않고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 혹은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또는 다른 말로 통사 구조의 반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일단 이해합시다. 이렇게까지 됐죠. 그다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도화 행화 녹양방초가 뭐의 증거예요? 봄이 돌아왔다는 증거죠. 그러면 이 두 자연물 도화 행화 녹양방초를 보면 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계절 감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화 행화 녹양방초 모두 계절 감각어. 고전문학에서 이렇게 계절을 나타내주는 단어나 또는 시간을 의미하는 뭐 시간 감각어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잘 체크해 두시고 도화영화 복숭아꽃과 살구꽃인데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석양리에 석양은 우리 노을이에요. 저녁 햇빛입니다. 그래서 저녁 햇빛 속에 석양 속에서 피어 있고라는 표현인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도화와 행화 즉 복숭아꽃과 살구꽃 이게 무슨 색이죠? 약간 엷은 분홍색입니다. 약간 그 완전히 찐 분홍은 아니고요. 살짝 색이 빠진 분홍색 같은 거거든요. 벚꽃 비슷하게. 그런데 이게 저녁 햇빛에 쫙 비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햇빛이 무슨 색이죠? 네, 붉은색이죠. 그러니까 붉은 햇빛 속에 쫙 비친 도화행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화행화의 붉은 빛이 더 부각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희미해지겠습니까?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때 석양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이 석양이라고 하는 게 도화행화의 붉은 기운을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꽃이 그러니까 복숭아꽃, 살구꽃 모두 붉은색인데 이 붉은 기운을 더 부각시켰다. 그러면 꽃의 아름다움이 더 부각되겠죠. 그래서 석양은 이 꽃의 아름다움을 강화시켜주는 소재입니다. 요거 이해되죠?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조명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녹양방초. 뭐 보자마자 충분히 알겠지만 푸른 버드나무, 녹색 버드나무와 방초 향긋한 푸른 풀입니다. 그러면 버드나무도 푸른색이고 풀도 푸른색이죠. 그러니까 녹양방초는 푸른색의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이게 푸른색. 자, 그러면 위에는 붉은색, 아래는 푸른색. 요거 뭐죠? 색채 대비. 됐죠? 그다음 새우. 여기 이제 봄비입니다. 봄비가 내리는 중에 푸르러졌다 이거죠. 그러면 똑같네요. 새우도 이 녹양방초의 푸른색의 이미지를 뭐 해주는 겁니까?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푸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꽃은 저녁 햇빛 속에 더 붉은 기운이 빛나고 그다음 풀과 나무는 봄빛 속에 푸르름이 더 돋보이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이게 지금 봄 경치를 묘사하는 거 아닙니까? 자, 봄 주변의 자연, 산을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록달록이다. 그래서 아름답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매우 아름답구나 이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정서가 담겨져 있느냐? 당연히 예찬의 정서가 담겨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시각적 감각 중심의 색채 감각어, 색채 대비까지 쓰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화자가 이런 정서를 붙이는 겁니다.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도화영화 녹양방초를 봤죠? 그 풍경을 감상한 것에 대한 정서를 말하는 것이고 미리 얘기하지만 요거 예찬이자 플러스 영탄입니다. 영탄적 어조, 영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칼로 말아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건데요. 마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재단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칼로 재단해냈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칼로 오려냈다 이런 얘기예요. 칼로 오려낸 것이란 말인가? 붓으로 그렸단 말인가?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 폭의 뭐를 보는 것 같다?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연이 한 폭의 예술 작품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예술 작품과 같은 자연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그 만든 주체가 얘라고 보는 겁니다. 조물주의 신기함 솜씨 다시 말하면 가뜨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의 그 신기한 솜씨가 자연물 하나하나마다 뭐하다? 혼사롭다. 매우 야단스럽구나. 야단스럽다는 건 정말 요란하게도 만들었구나. 매우 아름답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거 이런 얘기입니다. 신이 빚은 경치. 됐죠? 자, 그 다음 구절 가겠습니다. 수풀에 우는 새는. 그러니까 신이 빚은 경치를 보니 화자는 너무 좋겠죠.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와. 수풀에서 우는 새는 춘기는 이제 봄 기운입니다. 봄 기운을 못 이겨. 그 봄 기운이 너무 좋아. 지저귀는 소리마다 교태롭구나. 그렇죠? 자, 우리 다 알잖아요. 새는 기본적으로 교태롭게 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교태롭다는 마음이 드는 건 누구의 정서인 거예요? 화자의 정서인 거죠. 화자가 듣기에 새가 꼭 봄이 너무 좋아서 교태를 부리며 우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새는 그럴 수 없으니까 당연히 화자의 정서일 수밖에 없고, 다만 표현 기법상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청각. 자, 지금까지 시각 중심으로 읽었는데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청각이 나왔죠? 다양한 감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새의 정서나 화자의 정서가 어떻죠? 똑같죠. 예,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감정이입. 왜 감정이입을 여기서 썼느냐?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라일체이여니, 무라일체는 자연물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자연물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 흥이 다르겠느냐? 무슨 법? 서리법. 그러면 흥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과 내가 똑같다. 즉 새와 화자가 똑같다. 자, 요거 뭐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자연 동화, 자연 합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연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자연물도 같은 마음을 갖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 동화, 자연 합일의 정서.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12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라고 하는 겁니다. 12는 보통 우리가 이제 초가집의 사립대문을 1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자는 집 밖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화자가 집 안에서 위에 자연을 쭉 관찰한 겁니다. 그리고 새소리까지 들었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게 돼요? 밖으로 나오게 되죠. 왜 우리도 자연에 이렇게 우리 놀러 가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가면 호텔 정원 같은 데 우리가 산책하러 가죠. 방 안에 있다가 밖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뭐예요?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주변 경치를 쭉 구경하죠. 화자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12와 정자 요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12에서 정자로 공간이 이렇게 이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에는 집 안에 있었겠죠? 집 안에서 대문까지. 요게 이제 대문이니까. 그리고 대문 밖을 나와서 야외로 나가는 겁니다. 대문 밖. 됐죠? 그러면 이제 공간 이동이네요. 그리고 집에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집 밖으로 나오면 공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 확장. 이때 왜 하필이면 화자는 공간을 이렇게 확대할까? 즉 밖으로 왜 나왔을까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기 때문이죠. 자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소요 음영하여. 예, 요건 뭐 산책하는 거잖아요. 지금 산책하러 나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죠? 산책하다 기분 좋으면 뭐예요? 흥얼흥 걸 노래를 읊죠. 지금 소요 음영이 바로 그겁니다. 소요 음영하며 천천히 거닐며 노래를 읊조림이라는 얘기예요. 즉 흥얼거리며 산책을 하는 겁니다. 흥얼거리며 산책을 하는데 산행하려고 매우 적적하구나. 이때 적적하다는 건 고요하다는 의미지 쓸쓸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요거 역시 한가하다 그리고 만족스럽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중진미.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적적한 곳에 이렇게 연결하면 요게 한중진미. 한가한 가운데 참된 맛이라는 의미예요. 자, 방금 얘기했죠. 이 적적하다는 건 단순히 쓸쓸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한가하다, 만족스럽다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서가 한중진미로 압축돼서 표현하는 겁니다. 한가한 가운데 참된 맛을 알 사람 없이 혼자 있구나.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다는 건 쓸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시 한가하고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밖에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세 번째 단락 하겠습니다. 이복의 이웃들이여 산수 구경 가졌구나. 자, 일단 이제 이 문장 전체를 보시면 요 이웃 보이죠? 실제로 옆에 이웃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웃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웃이 아니라 혼자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일단 표지 자체만으로는 청자가 쓰였다.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거다. 다만 대화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백이다. 이렇게까지 챙겨두시고 그 다음 여기에 담겨있는 화자의 정서를 보는 게 중요한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것인가. 요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대감, 만족감. 예를 들면 이제 이 수업을 듣는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 다들 대학 가실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대학 딱 첫날 정문 앞에 딱 서 있잖아요. 혹은 중간에 2월달 요때 이제 뭐 신입생 뭐 관련 여러 가지 OT 있어서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벅찹니다. 가슴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이렇게 외칠 때가 있어요. 그래 영대야 한번 대학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외칠 때가 있다고요. 왜 안 외칠 것 같죠? 나중에 다 외쳐요. 좀 막 속으로 누가 그래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겠는데 아직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막상 가보세요. 외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외침이라고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외침이에요. 왜? 자유 너무 좋으니까 그래 마음껏 한번 즐겨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마치 신입생이 2월 달에 학교 교문 앞에서 그 학교를 바라보며 벅찬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 구절 이해하시겠죠? 다만 표현상 특징으로 이웃이라는 청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말을 건네는 형식이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에서 뭐 청자와 대화하고 청자가 있어서 뭐 옆에 사람이 있다.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중에 선생님이 지금 한 요 말이 학교 캠퍼스 교문 앞에서 딱 섰을 때 느껴질 겁니다. 딱 생각날 거예요. 자, 계속 가죠. 산수 구경 갑니다. 산수 구경 갔어요. 갔으니까 놀아야겠죠. 노는 게 이겁니다.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고 다음 아침에는 채산을 하고 그리고 나조는 저녁입니다. 저녁 때는 조수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산수구경. 그렇죠? 산수구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답청도 하고 산수구경 가면 답청도 하고 욕기도 하고 채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조수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연을 즐기는 삶이죠. 자연을 즐기는 삶을 그냥 가서 자연을 보자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얘기했습니까? 예, 하나, 둘, 셋, 넷 모두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열거했죠.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어떤 정서가 담겨져 있는 거냐? 이건 이제 기대감입니다. 당연히 만족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친구하고 놀러 갔을 때 그곳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이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뭐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갔는데 기대하고 너무 다르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야 우리 뭐 하고 놀까? 이렇게 왔을 때 야 그냥 아무거나 하고 놀자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열거했다는 건 그만큼 그곳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겁니다. 답청은 풀밟기고요. 욕기는 물놀이고 그 다음에 채사는 나물 캐기고 조수는 낚시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가서 오늘은 자연 산책, 풀밟기는 산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놀이도 하고 그리고 나물 캐기도 하고 그리고 낚시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고 싶어하는 자연에 대한 기대감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자 이렇게 이제 자연을 즐기는데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야 뭐 이런 걸 지금 드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술입니다. 풍경취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갓귀 익은 술을 갈건으로 갈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칡으로 만든 두건 같은 건데 요거 한약 같은 거 거를 때 여기다도 그렇게 짜거든요. 그러면 술을 여기다 놓고 거르겠다는 겁니다. 자 갈건으로 받쳐놓고
꽃나무 가지마다 수 놓고 먹으리라. 예, 이 구절 좀 중요한 구절이니까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 염두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자, 보세요. 앞에서 이미 답청, 욕기, 채산, 조수에 대한 말을 하면서 자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그렇게 커진 가운데에서 술까지 마셨어요. 그러면 기분이 더 좋아졌겠죠? 그래서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 의미는 뭐냐면 술 한 잔 먹으면 꽃 한 송이 옆에다 놓고 또 한 잔 먹으면 꽃 한 송이 옆에다 놓고 이렇게 먹는다는 겁니다.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해서 막 술을 막 쏟아 붓는 게 아니고 한 잔 한 잔 자연을 즐기면서 마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을 즐기는 태도를 아주 극대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풍류, 예, 그리고 흥취의 극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아직 안 해보셔도 뭐 잘 모르실 텐데 이제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 어르신들 그 봄에 이렇게 이제 꽃 구경 가십니다. 가면 이제 술 드시죠. 근데 가서 막 술 취하고 싶어서 술을 드시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술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 거기에 그 기분 좋은 데에서 술을 한 잔 딱 드시니까 기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좋아지는 거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계속 갑니다. 화풍이 건듯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자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 자연을 즐기는데 화풍 온화한 바람입니다. 봄바람인데요. 이 봄바람이 문득 불어 녹수 물을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낙콩은 오세진다. 청향이라고 하는 건 바로 꽃향기입니다. 여기 꽃향기는 술잔에 떨어지고 낙콩이라고 하는 건 꽃잎이에요. 꽃잎은 내 옷 위로 떨어진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술잔에 청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누가 마셔요? 화자가 이렇게 마시겠죠. 그럼 화자의 몸에 뭐가 가득 들어가는 겁니까? 청향이 쫙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는 뭐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붉은 꽃잎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화자의 몸 겉을 덮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청향과 낙콩 때문에 화자는 화자의 이거를 내라고 하면 되겠다. 내장은 아니니까 화자의 속은 청향으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화자의 피부죠. 겉도 낙콩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본인이 뭐가 된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꽃이 된 느낌이잖아요. 겉은 꽃잎이 덮고 있고 속은 꽃향기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완전 뭐가 된 상태입니까? 하나의 꽃이 돼버린 상태죠. 즉 인간이 꽃이 돼버린 거예요. 꽃화가 돼버렸죠.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예, 자연동화, 자연합일. 되죠? 선생님 집이 구리잖아요. 구리에서 양평 양수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양평으로 자주 외출을 하러 가는데 그 양평에 가면 용문산이라는 아주 유명한 산이 있어요. 1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 산이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거기 자주 가는데 선생님 딸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이제 곧 올라갑니다. 딸이 봄에 막 꽃 폈을 때 가거나 이제 주로 가을에 많이 가는데 가을에 단풍 이렇게 올라왔을 때 갑니다. 그러면 그 산 입구에 그 식당들이 있어요. 거기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 막걸리를 한 잔을 이렇게 마십니다. 근데 선생님이 술을 잘 못해서 술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먹으면 얼굴이 온 몸이 쫙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이제 산보를 이렇게 하러 올라가는데 선생님 딸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얼굴에 단풍이 폈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얼굴이 빨개졌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얼굴과 외부 단풍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술 마시는 화자의 얼굴이 술 먹고 아마 빨개졌나 봐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을까요? 붉은 꽃잎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 같다? 하나의 꽃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동화, 자연 합일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을 즐기는 가운데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말하여라. 소동 아이에게 심부름하는 아이들입니다. 주가 술집에 술을 물어서 어른은 막대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움 완보는
앞에서 말했던 소요 음영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해석을 꼼꼼하게 하고 그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소요 음영 같은 의미다. 근데 아까 소요 음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시를 읊조린다. 즉 산책하면서 그 흥얼거린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미음 안보도 똑같은 겁니다. 다만 미음 안보는 약간 술을 먹었을 때 흥얼거림의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자, 미음 안보 하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그랬습니다. 이 시냇가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냇가. 시냇가는 우리가 앞에서 공간 이동을 한번 봤었죠. 앞에 우리 공간 이동했던 것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공간은 일단 집 내부에서 그 다음에 12 대문 앞까지 나왔다가 12 다음에 정자로 나오고 그리고 지금 어디로 나온 거냐면 산을 쭉 구경하다가 시냇가에 앉은 겁니다. 이렇게 일단 이제 공간은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 했었죠. 공간이 뭐 되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 확장. 공간이 확장되는 이유는 그만큼 자연이 좋기 때문이다. 점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냇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명사 좋은 물에 명사는 사자가 모래 사자입니다. 그래서 맑은 모래 백사장이죠. 깨끗한 모래 좋은 물. 좋은 물 할 때 좋은은 역시 막다는 거예요. 깨끗한 모래 사장과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냇가에 앉아서 지금 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청류를 굽어보니 흘러내려오는 물을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도화로구나. 아까 도화가 뭐였어요? 처음에 나왔던 도화행화의 그 도화입니다. 자, 그 맑은 물을 쭉 굽어보고 있으니 거기서 도화 한 입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화자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무릉이 가깝구나 저 매가 거기란 말인가. 요 지점 해석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이게 문제에 가끔 나오는데요. 전에 모의고사에 어떻게 났었냐면 이렇게 났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화자는 지금 이상향을 추구하고 있다. 또는 이상향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에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이걸 옳은 선택지라고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욕을 많이 골랐거든요. 제 선생님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이 부분 해석 잠깐 해볼게요. 무릉이 가깝구나. 무릉은 무릉도원의 준말입니다. 이 무릉도원은요, 동양 문학, 즉 그 동북아시아 문학에서는 그 한자 문화권이죠. 이게 이상세계예요. 그러면 이걸 바꾸면 도화를 보니 이상세계가 가까이 있는 것 같구나. 저 뇌는 들판입니다. 저 들판이 그곳이란 말인가? 그럼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그렇죠? 자, 화자가 지금 자연을 즐기다가 물을 봤어요. 근데 도화가 쭉 떠오르는 걸 보고 무릉도원이 저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해석을 하면 그러면 화자가 지금 무릉도원을 생각하고 있으니 이상향에 대한 추구나 지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실수하신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곳이 화자가 있는 곳이 무릉도원하고 가까울 정도로 매우 뭐한 곳이다? 좋은 곳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역해서 얘기하면 여기 무릉도원과 진배 없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상향에 대한 추구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가 이상향과 가까운 세계만큼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다. 되죠? 일단 요 부분 해석 조금 주의하시고요. 화자의 태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송간 세로에 두견화를 붙여들고 두견화 진달래꽃입니다. 역시 봄 계절 감각어고요. 봉두에 급히 올라 봉두 확인하셔야겠네요. 자, 앞에서 아까 뭐였죠? 시냇가였죠. 시냇가에서 봉두로 뭐가 이동됐습니까? 공간 이동됐어요. 자, 여기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다음이 뭐냐? 이 다음이 봉두예요. 이렇게. 근데 이 봉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시상이 절정에 닿는 부분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집, 그죠? 그 다음 대문, 그 다음에 정자, 그 다음에 시내. 요거 공간이 이동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거 수평적 이동입니다. 동의하죠? 수평적으로 확장되면서 화자의 정서도 같이 심화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디에 왔어요? 봉두로 올라가죠. 그럼 이건 수평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수직이에요. 수직 상승. 수직 상승이에요? 그럼 요거 이런 거 아닙니까? 비약. 맞죠? 자, 지금 공간이 이동되는 건 단순히 공간이 이동되는 의미가 아니고 화자의 정서가 확대되고 심화되는 겁니다. 그럼 이 화자의 정서의 흐름에 그대로 맞추어 보면 봉두에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화자의 정서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화자의 정서가 비약적으로 심화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이게 심화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봉두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요? 급히 올라간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급히 올라가서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너무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봤어요. 왜 구름 속에 앉아보느냐? 자, 구름 속에 앉아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텐데 혹시나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구름 보면 저 구름에 한번 가보고 싶어 또는 구름에 앉아보고 싶어 이런 생각하죠. 맞죠? 막상 그 연기 안개 같은 데 쫙 끼어 있는데 가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변에 뭐 부모님 계시면 아빠 나하고 내가 산신령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도 다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뭐가 된 기분이냐면 신이 된 기분이에요. 신선이 된 기분.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신선이 된 기분이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자연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수평적으로 확장되다가 갑자기 너무 좋은 거예요. 술까지 마시니까. 그래서 좋아 죽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연이 좋으니까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 같다? 신선이 된 것 같다. 혹은 신선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봉두에 올라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신선이 된 기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천천만락이 곳곳에 벌려져 있네 할 때 이 천천만락은 다운타운 즉 속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화자가 봉두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봉두 봉두에 올라왔고 여기서 지금 자연을 보고 한쪽은 자연 한쪽은 속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서 신선이 된 기분으로 속세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어디를 보느냐? 자연을 본 겁니다. 그러면 전체 시상의 흐름상 속세를 봤을 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좀 자연이 너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세를 보고 자연을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이 부각되겠죠? 그렇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부각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연하일휘. 연하일휘는 직역하면 안개와 노을입니다. 그런데 그냥 의역하면 요거 자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이 꼭 무엇을 펼쳐놓은 것 같다? 금수를 펼쳐놓은 것 같다. 금수는 자연입니다. 비단입니다. 꼭 금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구나. 그러니까 봉두에 올라가서 다운타운을 보고 속세를 보고 자연을 봤더니 여기가 꼭 뭐 같다? 금수와 같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검어 있던 들이 이거죠. 그러면 이 검은 들은 뭐냐? 엊그제까지만 해도 있던 들판은 뭐였어요? 겨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됐죠? 봄.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풍경 변화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풍경이 변화했으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시각. 그래서 시각적 감각으로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봄빛도 유여 흘러 넘치는구나. 역시 예찬입니다. 요이 되죠. 봉두에 올라갔어요. 신선이 된 기분도 느꼈어요. 그래서 속세를 보니 속세가 좋을 리가 없죠. 이 신선이 된 기분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을 봤더니 자연이 꼭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구나. 너무 아름답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연 구경이에요.
2단락, 3단락에서 자연을 구경하고 그 자연 구경에 대한 화자의 정서 태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제 마무리. 이 4단락에서 이제 화자의 마지막 그 정서를, 총체적인 정서를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정서 태도가 담겨져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자연이 좋죠. 자연이 좋으니까 속세의 이 어떤 생각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린다. 꺼린다는 거고요. 원래 꺼린다는 건 사람만 하는 거죠. 근데 공명이 날 꺼린다? 사실 표현 기법으로는 안 맞는 거죠. 되죠? 이거 무슨 법이에요? 의인법이네요. 실제로는 화자가 공명과 부귀를 꺼리는 거죠. 이 공명과 부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속적 가치잖아요. 네, 이미 화자는 세속보다 자연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화자가 거부하는 거다. 그런데 마치 공명과 부귀가 날 꺼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주객전도입니다. 청풍명월 외에 어떤 것이 있어올고, 그래서 청풍명월 이렇게 부구공명과 서로 대조. 어떤 벗이 있어올고 서리법이죠. 예, 나는 자연 이외엔 친구가 없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 태도입니다. 단표누왕의 흩은 내용을 아니하겠다. 화자의 정서 태도죠. 그렇죠? 단표누왕은 소박한 삶입니다. 어디에서?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사는 가운데 흐트러진 해음, 생각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흩은 내용, 공명, 부귀 여기 다 같은 의미예요. 의지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탈속적 삶의 태도.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아무튼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겠느냐. 백년행락이 이제 핵심어인데요. 백년 한평생의 행락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에서 사는 삶을 백년행락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만한들 어찌하겠느냐.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된다는 건 이렇게 자연에서 살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서 이 정도 살면 이거보다 더 어찌 좋을 수 있겠는가?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유명한 안분지죽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냥 만족감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화자의 정서 태도까지 정리됐습니다. 유명한 작품이어서 여러분들 아마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냥 어디서 한번 들어봤던 것과 일일이 구절구절 하나를 다 이해하는 건 좀 다른 겁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지점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 강의를 들으시고 꼭 정리해 두세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높지만 꼭 그걸 떠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과제나 이런 거 이제 할 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상충곡 나왔을 때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전은 미리 공부해 두는 게 나중에 시험 볼 때나 공부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고 아래쪽에 선생님이 깔끔하게 또 정리해 놨으니까요. 요거 한 번 더 보시고 정리하시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상충곡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작품, 더 중요한 작품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